미국 손실액만 무려 5조 원.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 동안 독점해온 유럽 방산 시장을 한국의 이 비밀무기 하나 때문에 통째로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만하던 로키드 마틴 회장은 회의실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도대체 세계 최강대국을 무너뜨린 한국의 이것, 그 통쾌한 정체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최고 경영자의 태블릿 PC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나는 소리가 마치 저희 로키드 마틴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 같더군요. 회장님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다우존스 모니터 속 우리 주가 그래프는 비정상적인 곡선을 그리며 하염없이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하지만 회의실 중앙에 앉아있던 저는 느긋하게 재킷의 먼지를 털어내며 혀를 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최고의 엘리트들의 호들갑이 꽤나 우스웠으니까요. 저는 로키드 마틴에서 향후 30년의 전 지구적 무기 판매 루트와 재무지표를 설계하는 수석 전략가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공포는 하수들의 전유물일 뿐 제 눈에 이 상황은 그저 일시적인 시장의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위산업을 그저 쇳덩어리로 만든 무기를 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추어들의 순진한 착각입니다. 방산의 진짜 본질은 면도기를 공짜로 쥐어주고 평생토록 그 면도기에 맞는 비싼 면도날을 오직 우리에게서만 사게 만드는 것. 아주 우아하고 합법적이며 지독한 생태계의 독점이거든요. 한번 우리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면 부품, 탄약 보급, 기술 정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술 데이터 링크까지 향후 30년에서 50년 동안 미국이라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에 완벽하게 종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유지보수 비용, 이른바 MRO 시장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영원한 노다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냉혹한 룰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왔고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이 견고한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누구도요. 불과 3시간 전 이 회의실을 힘없이 걸어나가던 폴란드 국방부 차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건네는 서류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그들은 간절하다 못해 비참해 보였습니다. 러시아 푸틴의 전차 군단이 당장이라도 국경을 넘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폴란드는 자신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국산 군용 트럭 옐츠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격 통제 통신망 토파즈를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미스터 스미스, 우리의 국방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발 미국의 하이마스 발사대만 우리의 국산 트럭에 얹게 해주십시오. 통신망도 우리 것을 쓰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차관은 자존심을 구기며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고 있던 최고급 몽블랑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자선사업이 아니었으니까요. 차관님, 억지를 부리시는군요. 미국의 1급 기밀인 사격 통제 소스코드를 폴란드에 열어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인 하이마스를 원하십니까? 그럼 미국산 오시코시 트럭을 사시고 미국산 통신 장비를 쓰십시오. 그것이 나토의 표준입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협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른바 take it or leave it. 싫으면 관두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럽의 나약하고 비싼 무기들은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없었고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우주상에 없었으니까요. 폴란드는 결국 며칠 뒤에 백기를 들고 무려 500문이 넘는 하이마스 완제품 구매 계약서에 눈물을 머금고 도장을 찍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계산기 화면에는 이미 50조 원이 넘는 확정 수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런데 아까부터 회의실 말석에 앉아있던 젊은 실무진 하나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제안을 걷어차고 대한민국이라는 기이한 나라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대한민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그 아시아의 작은 하청 공장 말입니까? 제 입에서 나온 노골적인 조롱에 몇몇 이사들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과거 우리가 도면을 던져주면 밤을 새워 겨우 조립이나 하던 나라
독자적인 원천 기술은커녕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전투기 볼트 하나도 마음대로 개조하지 못해 쩔쩔매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그들이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우리에게 핵심 기술 4가지를 구걸하러 왔을 때도 우리는 가차없이 문전박대해버렸으니까요. 그런 삼류 국가에서 만든 조잡한 로켓포 따위가 감히 신성한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와 경쟁을 한다. 그것도 유럽 한복판에서?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다들 진정하십시오. 한국의 천무라는 무기는 기껏해야 우리 하이마스의 설계도를 베낀 열화판 싸구려 짝퉁에 불과합니다. 폴란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장에 급한 불을 끄겠다고 그런 출처모를 장난감에 국가의 안위를 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선언했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싸구려 짝퉁을 만드는 나라가 과거 우리가 주었던 치욕을 어떤 도끼로 갈아 넣었는지 말입니다. 50조 원이 넘는 우리의 돈줄과 70년의 방산 패권이 바로 그 순간 아시아의 변방 국가에 의해 통째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오만한 확신에 취해 미소 짓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의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워싱턴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긴급 외교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수석 보좌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더군요. 그는 카펫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것도 개의치 않고 제 앞에 붉은색 1급 기밀 폴더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란스러움에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에스프레소 잔을 만지작거렸죠.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펜타곤 출신의 엘리트가 이토록 경박하게 행동하는 것은 제 기준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폴더를 펼쳐 첫 줄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로키드 마틴과의 하이마스 500문 도입 협상을 전면 백지화. 초도 물량의 90%를 축소하고 남은 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한화에어 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 도입에 투입하기로 최종 서명함. 믿을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오직 대형 모니터의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500문. 그건 단순한 무기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향후 30년간 우리가 독식할 예정이었던 50조 원 규모의 탄약과 부품, 유지보수 시장 전체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사형 선고였으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폴란드가 미쳤어? 당장 내일 러시아 탱크가 밀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판국에 검증도 안 된 아시아산 장난감에 국가의 운명을 걸겠다고?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에 보좌관이 말없이 회의실 중앙에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밤 미국 정찰 위성이 폴란드 남부의 스탈로바볼라 군수공장 지대를 촬영한 사진이 띄워지더군요. 해상도를 최대로 끌어올리자 저는 그만 마른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폴란드가 자랑하는 국산 대형 군용 트럭 옐츠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럭의 등 위에 얹혀있는 것은 우리가 팔려던 날씬한 하이마스 발사대가 아니었죠. 대신 마치 건담 로봇의 무장처럼 무지막지하게 큰 거대한 쌍열 발사관 2개가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천무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폴란드 트럭에 한국 발사대를 올렸다고요? 아니, 애초에 규격이 안 맞을 텐데? 한 엔지니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현대의 첨단 무기는 레고 블록이 아닙니다. 차체와 발사대를 결합하려면 전력 공급선부터 수천 개의 데이터 케이블 그리고 유압 시스템까지 1mm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하거든요. 이건 마치 사과나무에 배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공학적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게 너희 트럭은 못 쓴다라고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실패 확률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의 결합은 기이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한국의 발사대는 폴란드의 트럭과 한치의 어긋남 없이 밀착되어 있더군요. 등골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을 강타한 진짜 공포는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소프트웨어에 있었습니다.
잠깐 하드웨어야 어떻게 억지로 끼워 맞췄다 칩시다. 그런데 사격 통제 장치는요? 폴란드는 자국산 지휘 통신망인 토파즈를 씁니다. 한국 놈들이 거기에 천물을 어떻게 연동시켰단 말입니까? 제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무기의 두뇌인 사격 통제 시스템은 철저한 폐쇄형 보안 코드, 이른바 블랙박스로 묶여 있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코드를 안드로이드 폰에 그냥 넣는다고 작동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이 대화하게 만들려면 누군가 한쪽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1급 기밀 소스 코드를 완전히 개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밀을 내어주는 순간 방산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건 단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그 미련할 정도로 순진한 아시아의 국가가 폴란드를 위해 자신들의 1급 군사 기밀 코드를 모조리 통째로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미친 짓이야. 이건 방산시장의 룰을 깨는 짓이라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정체 모를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혈관을 타고 요동쳤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래였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나라 자존심을 세워준다니요?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퍼주면 대체 뭐가 남는다는 말입니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즉시 백악관에 연락해 폴란드에 경제보복을 가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한국을 WTO의 덤핑으로 제소하자고 날뛰더군요. 하지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오히려 차갑게 머리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트의 직감이었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속임수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하게 조립해 놓았지만 막상 스위치를 누르면 먹통이 되는 속 빈 강정 보여주기식 쇼윈도 무기일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어차피 무기는 실전에서 단 한 번만 오작동해도 끝장입니다.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제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을 주워 먼지를 털어낸 뒤 다시 재킷 안주머니에 꽂아 넣었죠. 그리고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서 있는 보좌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다음 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우리 회사 부스가 있지? 내 비행기 티켓을 끊게. 지금 당장. 네. 부사장님께서 직접 가신다고요? 그래. 이 어설픈 삼류 마술쇼의 트릭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국이 만든 그 조잡한 짝퉁이 나토의 표준 통신망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에러를 뿜어내는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만천하에 까발려주겠네. 폴란드 놈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내게 무릎 꿇고 기어오게 만들겠어. 그날 밤 저는 뉴욕 JFK 공항에서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미국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죠. 하지만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너는 내내 위성사진 속 폴란드 트럭 위에 올라타 있던 그 한국산 괴물의 실루엣이 자꾸만 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치욕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비행기 바퀴가 닿는 그 진동을 느끼는 순간까지도 제 머릿속은 오직 참교육이라는 단어 하나로 꽉 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리무진을 타고 남쪽으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폴란드의 군사도시 키엘체였습니다. 매년 9월이면 이곳에서 유럽 최대의 방산 전시회인 MSPO가 열리는데 사실 지난 10년간 이 전시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미국이었습니다. 제가 전시장에 들어설 때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레드카펫 끝까지 마중을 나오고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가 마치 할리우드 스타를 대하듯 쏟아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선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고위 관료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대신 저 멀리 전시장 중앙홀에서 마치 록 콘서트장 같은 거대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부스가 아니라 역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별관이더군요. 저는 불쾌함을 애써 억누르며 군중을 헤치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중앙무대 위에 위풍당당하게 전시되어 있는 그 괴물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케이를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건데 저는 그 순간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예상과 달라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는 폴란드산 트럭 위에 한국산 발사대를 올린 그 기괴한 혼종이 조잡한 용접 자국과 어지럽게 널브러진 케이블들로 덮여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규격이 다른 두 나라의 금속을 억지로 이어붙이면 필연적으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제 오만함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폭 2.5m, 길이 11m의 거대한 폴란드 옐츠 트럭과 한국의 발사대는 마치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한 유선형의 실루엣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접합부는 항공우주 등급의 초정밀 가공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그 흔한 윤활유 한 방울 새어나온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더군요. 마치 외계인이 밤새 빚어놓은 조각상 같았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놨군. 중요한 건 속 알맹이야. 저는 애써 불안감을 털어내며 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겉은 어떻게든 맞췄다 쳐도 미국의 복잡한 통신 시스템에 길들여진 폴란드의 사격 통제망이 저 낯선 아시아의 하드웨어와 제대로 대화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오류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결함품을 잡아내러 온 감사관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부스 한 구석에 서 있는 한국 측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석연구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더군요. 아마추어 동양인 엔지니어 하나쯤은 제 화려한 영어와 전문 용어로 단숨에 묵사발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스터 킴. 로키드 마틴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한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폴란드에 이식했다는 그 소프트웨어 말입니다. 나토 표준 보안 체계를 단 하나라도 우회했다면 그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는 계시겠죠? 제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의와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쟁사 엔지니어라면 당황해서 눈을 피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연구원의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핏대를 세우고 있는 저와 달리 마치 한가로운 카페에서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제게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건네더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하고 정중한 영어 발음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어 기제도 당황한 기색도 전혀 없는 그 쿨한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죠. 기다리다니 무슨 소립니까? 대답이나 하시죠. 폴란드의 토파즈 통신망에 어떻게 천무를 연동시킨 겁니까? 해킹이라도 했습니까? 제 다그침에 연구원은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켜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지러운 데이터 코드가 아니라 어제 진행되었다는 극비 실사격 테스트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해킹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저희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은 폴란드에게 미국 시스템에 폴란드를 맞추라고 하셨죠? 저희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저희 천무의 핵심 두뇌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1급 기밀 사격 통제 소스코드를 통째로 폴란드에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그들의 언어와 체계에 맞게 처음부터 다시 코딩을 짰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마치 저녁 메뉴를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파괴력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뭐라고요? 자국의 1급 기밀인 소스코드를 외국에 넘겼다고요? 당신들 미쳤습니까? 그러다 기술을 다 뺏기면 어쩌려고. 무기를 파는 건 신뢰를 파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들도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연구원의 짧은 한마디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뢰라니.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런 감상적인 단어가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때 제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워싱턴에서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하던 그 폴란드 국방 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워싱턴에서 보았던 그 비참한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더군요. 가슴을 활짝 펴고 눈빛에는 전사의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음도 조롱도 아닌 그저 동등한 파트너를 바라보는 담담한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미국은 우리에게 갑옷을 팔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고객이 아니라 한국의 형제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흥분하지도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기술력과 상식을 파괴하는 유연함으로
제가 알고 있던 70년 방산의 룰을 조용히 박살내고 있었던 겁니다. 손에 쥐고 있던 생수병이 어느새 차갑게 식은땀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젖어들어가는 생수병을 꽉 쥐어짜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서 폴란드 국방차관과 한국의 수석연구원이 짓고 있던 그 여유로운 미소를 당장이라도 찢어발기고 싶었죠. 말장난은 끝내시죠, 미스터 킴. 제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신뢰니 형제니 하는 감상적인 단어로 이 자리를 모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기는 철저한 물리 법칙과 데이터의 세계입니다. 당신들이 소스코드를 내줬다 한들 그 급조된 소프트웨어가 실전에서 100% 구동될 리가 없습니다. 폴란드의 토파즈 통신망은 러시아의 전파 방해를 뚫고 초당 수 기가바이트의 전장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디 그 잘난 형제님의 무기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짜 데이터를 보여주시죠. 편집된 홍보 영상 따위 말고 말입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수십 년간 록히드 마틴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서 던지는 최후의 승부수였습니다. 어떤 첨단 무기라도 이종 간의 결합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단 0.1초의 데이터 지연을 찾아내어 이 아시아산 잡종 무기가 유럽 방어의 구멍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조롱할 작정이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은 제 도발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화면을 끄고 저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뻗어 길을 안내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군요. 마침 방금 막 폴란드 중부토른 포병훈련장에서 나토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최종 실사격 통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안쪽 시뮬레이션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시장 안쪽에 마련된 방음 부스의 문이 열리자 바깥의 시끌벅적한 소음은 일순간에 차단되었습니다. 사방이 대형 모니터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펜타곤의 지하작전 통제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서늘하고 정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폴란드 국경지대의 가상 지형과 오늘 아침 실제로 기동했던 호마르케이의 원격 측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사장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재장전 데이터부터 보시죠. 연구원이 가볍게 키보드를 두드리자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화면이 분할되어 나타났습니다. 왼쪽 화면은 제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우리 록히드 마틴의 자랑 하이마스의 재장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늘 아침 폴란드군의 옐츠 트럭 위에 얹혀있던 한국의 호마르케이가 미사일을 다 쏘고 난 직후의 모습이었죠. 현대 포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거리도 화력도 아닙니다. 바로 생존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증명되었듯 로켓을 발사하는 순간 적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위치가 발각됩니다. 쏘고 나서 5분 안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적의 보복 포탄에 맞아 가루가 되는 것이 현대전의 냉혹한 룰이었죠. 왼쪽 화면의 미군 병사들은 숨을 헐떡이며 하이마스의 유견장 발사관의 로켓을 한 발 한 발 크레인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미군조차 로켓 6발을 모두 쏘고 재장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5분. 그 15분은 사실상 적의 타겟이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건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화면 한국 무기의 재장전 과정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로켓을 한 발씩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호마르케이의 거대한 크레인이 작동하더니 비어있는 발사관 전체를 마치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하듯 통째로 들어 올려버리는 게 아닙니까? 딸깍! 무겁고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6발의 로켓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팟 형태의 탄창이 발사대 안으로 그대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각각 6발씩 총 12발의 거대한 로켓이 완벽하게 결합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60초. 15분 대 160초. 이건. 저희 천무 시스템은 탄창식 일체형 카트리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쏘고 카트리지 통째로 갈아 끼우고 3분 안에 이탈합니다. 적의 포탄이 떨어질 때쯤이면 우리 트럭은 이미 5km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뜻이죠. 연구원의 설명은 비수가 되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160초라니. 이건 미친 속도였습니다. 전쟁터에서 15분과 3분의 차이는 단순한 시간의 격차가 아니라 병사들의 생사가 갈리는 절대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하이마스가 졸지에 거북이처럼 둔해 보이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저는 애써 침을 삼키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재장전 속도가 좀 빠르다고 전쟁을 이깁니까? 중요한 건 화력입니다. 하이마스는 단 한 발로 다리를 끊어버리는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저런 무식한 양치기 무기와는 차원이. 화력 말씀이십니까? 화면을 보시죠. 연구원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데이터 창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의 가상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집결해 있는 시뮬레이션 그래픽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위로 한국의 12연장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온 수천 개의 파편 궤적이 마치 우산살처럼 펼쳐졌습니다. 부사장님, 미국의 하이마스는 한 번에 6발을 쏩니다. 저희는 2배인 12발을 쏩니다. 즉, 하이마스 2대가 할 일을 호마르 K 1대가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유지비는 절반, 화력은 2배. 그리고 이 로켓 안에는 화면 속의 러시아 전차 수백 개가 순식간에 회색으로 변하며 소멸했습니다. 그래픽 우측 하단에 뜨는 피해 추산 수치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제한 면적 9만 제곱미터. 적 기갑 파괴율 98%. 축구장 3개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시키는 이른바 강철비라고 불리는 900개의 확산탄 자탄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 자체 데이터가 아니라 방금 나토 참관단이 직접 검증한 실사격 데이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이토록 압도적인 하이마스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폴란드 트럭 위에서 이토록 무자비한 괴물이 태어나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록히드 마틴의 최고 전략가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현대전은 소프트웨어의 싸움입니다. 쇼는 잘 봤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군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모니터 앞에 키보드를 직접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물리적인 화력 비교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서로 다른 두 국적의 기계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느냐에 달려있죠. 제가 직접 통신 로그를 확인하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화면에 빽빽한 녹색의 시스템 로그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폴란드의 토파즈 지휘부에서 한국의 발사대까지 사격 명령이 하달되는 그 사이의 미세한 딜레이나 데이터 손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단 0.01%의 오류만 찾아내도 저는 이 무기를 전장에서 쓸 수 없는 위험한 고철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스크롤해 내려가던 제 손가락이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허공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로그 기록에는 오류 코드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군의 정찰 드론이 적의 좌표를 토파즈망에 전송하고 그 데이터가 호마르 K 발사대로 넘어가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목표물을 낙원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0.003초였습니다. 지연율 0. 데이터 손실 0%. 그것은 단순히 두 기계가 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1급 기밀 사격 통제 소스 코드의 가장 깊은 뿌리가 폴란드의 언어인 토파즈와 완전히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짓을.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국의 최고 핵심 기술을 어떻게 통째로 열어줍니까? 소스 코드를 다 보여주면 당신들 무기의 약점까지 폴란드가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비상식적인 짓을 대체 왜 한 겁니까? 이건 제 평생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기술은 감추고 독점해야만 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마스를 팔면서 결코 코드를 열어주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자신들의 심장을 폴란드에게 그냥 내주었습니다. 연구원은 제 절규에도 여전히 고요한 바다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의 로그 기록을 끄고 대신 또 다른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지식재산권 공유 및 공동개발협정서라는 제목의 한화와 폴란드 PGG 그룹 간의 비밀협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부사장님, 미국은 완제품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 부르시죠. 하지만 저희 한국은 이것을 동맹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통제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폴란드가 단순한 하청업체가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외세의 침략에 맞서 피를 흘려온 긍지 높은 나라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트럭, 자신의 손으로 만든 통신망으로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그들의 자존심. 우리는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대한민국도 똑같았으니까요.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의 낡은 탱크와 대포를 구걸하듯 받았으며 기술 하나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미국 엔지니어들의 눈치를 보던 나라.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나라. 그 서러움과 한의 역사가 지금 이 거대한 유연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갑질을 당해본 자만이 파트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폴란드는 이제 우리의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새로운 나토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 개발자입니다. 소스코드를 열어줌으로써 우리는 기술을 잃은 게 아니라 유럽이라는 거대한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연구원의 말끝에 통제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전시장 밖 폴란드군 사열대 앞의 모습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과 수십 명의 장성들이 호마르케이 발사대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국산 트럭이 당당히 미국의 무기를 대체하고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는 그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쥐고 흔들며 그들의 지갑을 열려 했지만 한국은 그들의 심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블랙박스 정책, 그 오만한 갑질은 폴란드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것이 바로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목을 찌르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던 것이죠. 모니터 속 데이터 그래프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선들은 단순한 무기 테스트 결과를 넘어서 동유럽 전역으로 한국 무기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미래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논리, 완벽한 증거,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 정신적인 성숙함 앞에서 저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셔츠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결국 방음 부스 안의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미친 듯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망했다. 우리가 저 괴물들을 키워버렸다. 수십조 원. 아니, 어쩌면 100조 원이 넘을지도 모르는 유럽 방산 시장의 지배권이 지금 제 눈앞에서 한국의 소나기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수석 전략가로서 저는 이 파국을 막을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카드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국인 연구원의 차분한 미소가 마치 제국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저승사자의 얼굴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70년 패권이 키엘체의 작은 방음 부스 안에서 소리 없이 하지만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제 자존심의 파편들이 발밑에 흩어져 있는 것만 같았죠. 쿵쾅거리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방음 부스 안의 정적을 깨뜨릴까 두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의 식은땀을 훔쳐내며 애써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국인 수석 연구원이 테이블 구석에 놓여있던 두툼한 갈색 마닐라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조용히 밀어넣더군요. 봉투의 겉면에는 붉은색으로 1급 대외비 나토 무기 표준화 로드맵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폴란드에 소스코드를 넘겨준 진짜 이유입니다. 그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에 저는 홀린 듯 봉투의 입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백 페이지의 문건 중 가장 첫 장에 있는 거대한 유럽 지도 하나를 펼쳐들었죠. 그것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반쯤 튀어오르며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제 평생 방위산업에 몸담으며 보았던 그 어떤 기밀 문서보다도 소름 끼치는 그야말로 가장 깊고 치명적인 비밀이 그 한 장의 종이 위에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 위에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수십 개의 붉은색 보급선이 혈관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들의 끝에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심지어 영국의 국기까지 박혀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선들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오늘 아침 한국의 괴물 천무가 조립된 폴란드의 군수 공장들이었습니다. 이 도표의 의미가 대체 뭡니까? 설마.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폴란드에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폴란드를 유럽 전역에 K방산 무기를 공급하는 허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연구원의 설명은 제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무참히 끊어놓았습니다. 보통의 상식이라면 원천 기술을 가진 한국이 유럽 각국에 직접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득을 독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천문학적인 이득을 폴란드와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한국산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만들고 그것을 폴란드에 이름표를 붙여 인접한 나토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재판매 권한까지 완벽하게 허락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의 국방 생태계를 통째로 갈아치우는 거대한 전략적 알박기였습니다. 세상에. 루마니아 국방부도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 54문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단 말입니까? 에스토니아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눈앞의 활자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는 것만 같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에 떨던 동유럽 국가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쓸 수 있는 즉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문하면 5년이 걸리고 가격은 2배나 비쌌죠. 그런데 바로 옆 나라 폴란드에 미국보다 화력은 2배나 강하고 가격은 절반이며 심지어 유럽 표준 통신망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검증된 무기 공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나토의 방산 네트워크가 아예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문서를 쥔 제 손끝이 하얗게 질려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추산했던 50조 원의 손실은 그저 폴란드 한 나라에 국한된 귀여운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이 붉은색 혈관들이 유럽 전체를 덮어버린다면 앞으로 30년간 발생할 탄약, 부품, 유지보수 시장의 규모는 200조 아니 300조 원을 가볍게 넘어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미친 유연함과 동맹의 기술은 미국이 70년간 철권 통치로 유지해온 방산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석 전략가로서 저는 이 완벽하고 치밀한 포위망을 뚫고 나갈 그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더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재킷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었죠. 비상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본사와 직접 연결된 붉은색 암호화 통신망이었습니다. 발신자는 CEO, 로키드 마틴의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연구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대었죠. 네, 회장님. 스미스입니다. 지금 키엘체 전시장에. 닥쳐. 지금 당장 그 입 다물어, 이 멍청한 자식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회장님의 고함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에 그 냉철하고 신사적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이성을 잃은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더군요. 너 도대체 유럽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폴란드, 미국의 하이마스 거부하고 한국의 천무 전면 도입이라는 속보가 떴어. 개장 5분 만에 우리 회사 주가가 15%나 폭락했다고.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단 말이다.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가에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건 파국이 공식화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도 방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워싱턴 정치권이 지금 난리가 났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방산 패권을 아시아에 넘겨준 책임자를 내놓으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단 말이야. 이 사회는 이미 누군가의 목을 칠 준비를 하고 있어. 네가 될지 내가 될지 말이야. 회장님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위기의 그림자가 저를 덮쳐오고 있었죠. 회사는 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설명할 희생양, 즉 토사구팽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가장 최전선에 있는 바로 저였습니다. 들어, 스미스. 어떻게든 막아. 한국 무기가 결함투성이라고 통신망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가짜 보고서라도 만들어내.
유럽 언론에 로비를 하든 폴란드 내부 분열을 일으키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계약을 파기시켜. 당장 해명할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넌 파산은 물론이고 펜타곤의 1급 기밀 유출 혐의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알겠나? 뚝.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연결음만이 삐 하고 울리는 휴대폰을 든 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스파이 누명, 해고, 그리고 영원한 매장. 제국의 엘리트로 살아왔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방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진실, 그 압도적인 한국의 기술력을 전면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태블릿을 열어 펜타곤 보안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국방부 인맥을 통해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죠. 하지만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창만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접근 거부, 귀하의 보안 등급이 해제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본사는 이미 제 손발을 묶어버린 채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거짓말을 하면 저는 진실을 아는 저 한국의 괴물들에게 짓밟힐 것이고 진실을 말하면 제국의 분노에 타버릴 것입니다. 사면 초과.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접근이 거부되었다는 붉은색 경고창의 깜빡임이 마치 제 심장 박동에 맞춰 울리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음 부스 안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오늘따라 유독 뼈에 사무치게 시리더군요. 미국 정부의 1급 기밀 유출 혐의. 이것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가족들의 신상이 털리며 연방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가짜 보고서를 써라.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한국의 소스코드가 해킹당했다고 위증해라.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압도적인 진실을 덮기 위해 거대한 거짓말의 장막을 칠하는 것이었죠. 만약 제가 그들의 요구대로 폴란드 국방부의 시스템과 호마르 K 사이의 연동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가짜 보고서를 작성해 유럽 언론에 뿌린다면 당장은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포에 질려있는 유럽 시민들은 아주 작은 기술적 결함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한국 무기 도입에 제동을 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파멸이었습니다. 저 한국인 연구원이 쥐고 있는 완벽한 실사격 데이터와 나토 참관단의 검증 보고서가 공개되는 순간 제 거짓말은 만천하에 탄로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대 제국의 방패막이가 되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영원히 매장당하겠죠. 진실을 말하면 제국에게 버림받고 거짓을 말하면 진실 앞에 짓밟히는 절대적인 진퇴양난. 숨이 막혀왔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었지만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밀폐된 공간에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부스 문을 열고 나오자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한국 부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폴란드인들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흥분과 열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저는 마치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찬란한 축제의 장에서 저 혼자만 썩어 문드러지는 배에 남겨진 기분이었죠. 도망치듯 전시장을 빠져나온 저는 렌터카를 몰아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저 본사의 감시망에서 그리고 저 한국의 괴물 같은 무기들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2시간쯤 정신없이 차를 몰았을 무렵 저는 익숙한 이정표 하나를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스탈로바 볼라 국영방산 공장 3km. 스탈로바 볼라. 폴란드 남부의 거대한 군수공업 도시이자 방금 전 위성사진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호마르 K의 산실이었습니다. 이곳은 폴란드의 국산 대형 트럭 옐츠가 생산되는 곳이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 공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국의 엘리트로서 제가 믿어왔던 완벽한 논리가 무너진 곳. 그 불가능한 통합의 기적이 벌어진 현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경비 초소를 지나 거대한 제1조립동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코를 찌르는 매캐한 용접 가스 냄새와 쇳가루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멸균된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거칠고 투박한 현장의 냄새였죠.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안의 풍경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입고 있는 작업복의 색깔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더군요. 붉은색의 폴란드 PGG 그룹 작업복, 그리고 푸른색의 대한민국 한화에어 로스페이스 작업복이었습니다. 이토록 삼엄한 국가 1급 보안시설에 외국인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심지어 폴란드 노동자들과 한데 뒤엉켜 망치질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히 구역을 나누고 소통조차 금지했으니까요. 저는 홀린 듯 조립 라인의 가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방금 막 도착한 폴란드의 옐츠 트럭 차체 위에 한국의 천무 발사대를 결합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거대한 트럭 밑바닥에서 기름때에 절어있는 두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덩치가 산만한 폴란드 엔지니어였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체구가 한참 작은 한국인 기술자였죠. 그들은 서로 알아듣지도 못할 언어로 소리치며 복잡한 유압 케이블 도면을 바닥에 펼쳐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봐, 킴. 이쪽 케이블 각도가 안 나와. 옐츠 트럭의 서스펜션 구조상 천무의 발사 충격을 견디려면 유압 실린더 위치를 5mm 더 뒤로 빼야 한다고. 아닙니다, 얀. 그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틀어져서 험지 주파 능력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우리가 가져온 발사대의 하부 프레임을 깎아내서라도 원래 위치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제가 밤새 도면을 수정하겠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사대 프레임을 깎아낸다니요? 완성된 자국의 무기 시스템을 고객사의 트럭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분해하고 재설계하겠다는 말입니까? 미국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하이마스의 규격은 이러하니 너희가 알아서 차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포기해라. 철저한 갑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죠. 그런데 이 한국인 기술자는 규격이 맞지 않는 폴란드 트럭을 탓하는 대신 자신들이 밤을 새워 무기를 개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한국인 기술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작업용 장갑이 들려 있었지만 드러난 맨손의 상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손마디 곳곳에는 쇠붙이에 베이고 긁힌 상처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가 깊숙이 배어 있었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엘체 전시장에서 보았던 그 폴란드 국방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공장 시찰을 위해 와 있는 모양이었죠. 그는 제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당신은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오셨겠죠? 미국인들의 눈에는 저들이 미련해 보일 겁니다. 차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감사가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의 기술자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서로 언어도 안 통하고 기술적 자존심만 내세우며 매일같이 싸웠죠. 미국이었다면 당장 계약을 파기하고 철수했을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트럭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한국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 공장 지붕에서 비가 샜던 적이 있습니다. 조립 중이던 사격 통제 콘솔에 빗물이 떨어질 위기였죠. 그때 저 한국인 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작업복을 벗어 콘솔을 덮고는 밤새워 빗물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기술, 자기가 만든 무기에 대한 지독한 책임감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콱 막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퇴근을 하지 않더군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공장 구석에 야전 침대를 깔고 밤새워 폴란드의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낡은 통신망 코드를 한 줄 한 줄 해석하고 자신들의 최신 소스 코드와 융합시키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고 살려내기 위해 자신들의 뼈를 깎았죠. 차관의 시선이 공장 한쪽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폴란드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흘린 땀은 적의 포탄보다 강하다. 우리는 저들을 통해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으로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죠. 당신네 미국인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골프를 칠 때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코피를 흘리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에어컨 바람 아래서 깔끔한 엑셀 시트의 숫자로만 세상을 통제해왔습니다. 하청업체, 기술자들의 노력 따위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에 불과했죠. 하지만 눈앞의 저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확률 게임이 아니라 손에 피멍이 들고 기름때를 뒤집었으며 인간의 집요함으로 불가능한 확률을 100%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저 자신을 향한 본질적인 의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더군요. 1급 기밀의 소스코드를 열어주는 미친 짓, 남의 나라 트럭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뼈대를 깎아내는 유연함.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를 위해 온몸으로 비를 막아내는 저 미련할 정도의 진정성. 이것은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대 제국이 가진 수백조 원의 자본으로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이 가진 특유의 도끼이자 진심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갑질에 눈물 흘리며 밤을 새워 기술을 갈고 닦았던 그들의 한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약소국을 돕는 따뜻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진화한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타곤의 위협적인 경고 메시지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십 년간 신봉해왔던 미국식 방산 패권의 오만함이 저들의 피와 땀 앞에서 얼마나 얄팍하고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무의식 중에 터져나온 그 한마디가 공장의 소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50조 원을 잃어버렸다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왔던 제국주의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진짜 사람의 가치를 마주하며 무너져 내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가짜 보고서를 쓰라는 본사의 협박.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압도적인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도저히 거짓으로 덮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심장을, 유럽의 신뢰를, 그리고 오만했던 저의 영혼마저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저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남은 양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끄러운 공장의 굉음 속에서도 제 귓가에는 오직 제 무너진 심장 박동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왔던 제국주의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진짜 사람의 가치를 마주하며 무너져 내리는 참회의 눈물. 그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 마치 눈에 씌워져 있던 두꺼운 안대가 벗겨진 것처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빠져나와 키엘체의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본사의 보복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돈과 통제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신념 체계가 밑바닥부터 박살 나버린 것에 대한 극심한 현기증이었죠. 호텔방의 문을 잠그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앉자 그제야 지독한 절망감이 해일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펜타곤 보안 서버와의 연결이 끊긴 제 노트북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본사에서 보내온 메일 한 통이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제목은 긴급 폴란드 한국 무기 결함 조사 보고서 초안이더군요. 클릭 한 번. 이 가짜 보고서에 제 서명을 넣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저를 위기에서 구출해 줄 것이고 저는 다시 록히드 마틴의 45층 회의실로 돌아가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며 여생을 즐길 수 있겠죠. 한국의 무기는 치명적인 결함품으로 매도될 것이고 유럽의 방산 시장은 다시 미국의 통제 아래로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캄캄한 방 안에서 제 목소리가 유령처럼 메아리쳤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명했을 겁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승자의 기록만이 역사에 남는 법이고 우리는 언제나 승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폴란드 공장 바닥에서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한국인 엔지니어의 눈빛. 우리는 함께 피를 흘리는 형제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폴란드 국방 차관의 얼굴. 그리고 0.003초 만에 목표물을 낙온해버리던 그 경이로운 무결점의 데이터. 그 압도적인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버린 이상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우물 안 개구리였어.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라 자부했지만 실상은 거대한 우물 안에서 하늘이 돈으로만 덮여 있다고 믿었던 불쌍한 개구리였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에 숨어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죠. 문득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방위산업이 걸어왔던 그 오만한 발자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늘 갑이었습니다. 기술이 없는 나라들을 상대로 마치 시혜를 베풀듯 구식 무기를 던져주며 비싼 유지보수 비용을 뜯어냈죠. 그러면서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우리 발밑에 머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주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을 때 펜타곤의 수뇌부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너희 기술로는 어림도 없다. 그냥 우리가 쓰던 M109 자주포나 개량해서 써라. 라며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그때 한국은 포기하는 대신 밤을 새워 국방과학연구소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K9 자주포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신형 자주포는 박물관으로 갈 위기이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는 한국의 K9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 기술을 요청했을 때 미 의회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향후 50년 안에도 불가능하다는 보고서까지 써가며 그들의 꿈을 짓밟았죠. 그때 한국의 연구원들이 흘렸던 피눈물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치욕을 도끼로 승화시켜 단 4년 만에 미국산보다 더 정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를 국산화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 괴물을 키운 거였군. 우리의 오만함이 저들의 한을 자극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으로 기술을 가두려 했지만 한국은 모멸감과 결핍을 원동력 삼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그 서러움을 알기에 약소국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진짜 동맹국으로 진화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15분 걸리던 재장전 시스템을 한국은 160초짜리 탄창식으로 만들어낸 이유였습니다. 병사 한 명의 목숨을 미국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1급 기밀 소스 코드를 폴란드에 미련 없이 내어준 이유였습니다. 혼자 독점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호텔방 창밖으로 키엘체의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끝바닥,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자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짜 보고서에 서명한다면? 당장은 내 자리를 보전하겠지만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짓입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곧 한국이 만들어낸 거대한 동맹의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암을 치료하려면 아프더라도 환부를 도려내고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졌다. 그리고 그 패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사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의 낡은 관성에 젖어 다가오는 미래를 부정하는 저 늙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종을 울려야 할 의무가 생겨난 것이죠.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에 다시 불을 지피더군요. 타닥탁.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보내온 그 추악한 가짜 보고서 초안을 휴지통에 쳐넣고 영구 삭제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백지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란에 제 손가락이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보고서명, 미국 방산 패권의 붕괴, 그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표준에 대한 경고.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보았던 그 한국인 엔지니어처럼 저 또한 제 직업과 양심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오늘 밤 이 호텔 방에서 제가 보고 들은 모든 진실과 데이터를 1mm의 오차도 없이 기록할 것입니다.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천무의 화력, 50조 원이 넘는 MRO 시장의 상실,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허브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의 심장을 움직인 한국의 그 압도적인 진심까지 모조리 말입니다. 워싱턴의 본사 이사들은 이 보고서를 보면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입니다. 저를 미친놈이라 욕하며 파면하려 들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첨단 무기의 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가기 위해 기존의 질서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지독한 용기였으니까요. 기다려라, 워싱턴. 당신들이 믿고 있던 그 알량한 세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내일 아침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마.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방 안을 채우는 제타자 소리는 그 비바람을 뚫고 나갈 만큼 날카롭고 단단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오만한 엘리트의 유서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을 향한 경외의 찬가였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거세게 창문을 때리던 키엘체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제 손가락이 마침내 엔터키를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화면 하단에 파일 암호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도 후회할 시간도 없었죠. 그로부터 12시간 뒤, 저는 뉴욕을 거쳐 워싱턴 로키드 마틴 본사 45층의 긴급 이사회장, 아니 사실상의 전시청문회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제게 호들갑을 떨던 임원들은 모두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테이블 상석에는 로키드 마틴의 CEO뿐만 아니라 어깨에 별 4개를 단 펜타곤의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상원국방위원회 의원들까지 무거운 표정으로 배석해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붕괴 위기 앞에 미국의 권력자들이 총출동한 겁니다. 스미스 부사장. CEO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미끄러웠습니다. 자네가 어제 보내온 한국 무기 결함 조사 보고서 잘 읽었네. 폴란드 토파즈 통신망과 한국의 천무 사이에 치명적인 데이터 충돌이 발생하여 타겟 유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더군. 아주 훌륭해.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마이크를 밀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저 뒤에 있는 블룸버그와 CNN 기자들, 그리고 참모총장님 앞에서 그 내용을 브리핑하게. 자네의 입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순간 주식시장의 불안감은 꺼질 것이고 저 아시아의 짝퉁 무기들은 곧장 폐기 처분될 것이야. 어서. 청문회장 뒤쪽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짠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제게 영웅의 탈을 씌워 거짓을 말하게 하고 뒤탈이 생기면 저 혼자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열한 함정.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제가 본사 서버가 아닌 제 개인 보안 클라우드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탐사 보도팀의 암호화된 메일함에 무엇을 전송했는지 말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참모총장님. 저는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며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문서는 사실 제가 지난밤 구글 번역기를 돌려 급조한 쓰레기입니다. 장내에 일순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CEO의 미간이 일그러졌죠. 저는 곧바로 엔터키를 눌러 제가 밤새워 작성한 진짜 데이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그래픽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짜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폴란드 토룬 훈련장에서 실시된 호마르케이의 실사격 텔레메트리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폴란드 통신망과 한국의 발사대 간의 데이터 지연율은 0.003초, 데이터 손실률은 0%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의 강력한 재밍 시뮬레이션에서도 방어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스미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CEO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딴 조작된 데이터를 믿을 것 같나? 시스템 구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결함이 없을 수가 있어? 보안 요원. 당장 스크린 꺼버려. 조작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CEO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데이터의 서명한 주체는 한국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무기 표준화 참관단입니다. 그들이 직접 검증하고 합격 도장을 찍은 공식 문서란 말입니다. 장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토의 공식 검증이라면 그 어떤 언론 조작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절대적인 팩트였으니까요. 참모총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거짓말 마. 1급 보안인 사격 통제망을 외국의 통째로 내주다니 그건 보안 규정 위반이야. 나토가 그걸 승인했을 리가 없어. 아니요, 장군님. 바로 그 점이 한국이 이긴 이유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하이마스 계약서와 한국의 천무 계약서가 나란히 비교되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제가 준비한 논리적 체크메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기술 보안을 핑계로 철저한 블랙박스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술자만이 열 수 있고 개조도 불가능하죠. 그건 보안이 아니라 고객을 평생 노예로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미국 측 계약서의 조항 17-B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제시했던 이 블랙박스 유지 조항. 놀랍게도 이것은 올해 새로 개정된 폴란드의 자주국방 특별법 제4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폴란드는 국가 비상사태 시 자국 통신망으로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는 무기는 도입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즉, 우리의 하이마스 계약서는 애초에 폴란드 영토 내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한낱 휴지 조각이었다는 뜻입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회사의 법무팀장조차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우리는 오만하게도 고객의 국내 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갑질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저는 한국 측 계약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1급 기밀인 소스코드를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시스템에 맞게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토 보안 표준화 규정 4586을 완벽하게 적용했습니다. 즉, 기술은 공유하되 그 보안의 틀은 나토의 룰을 따랐다는 것이죠. 기술적 유연함과 법적인 완벽함. 한국은 이 두 가지로 우리의 발목을 벤 겁니다. 참모총장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래도 50조 원의 MRO 시장까지 넘어간 건 아니지 않은가? 발사대 몇 개 팔렸다고 해서 제국이 무너지지는 않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최후의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도 위의 붉은 선들이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키엘체에서 보았던 바로 그 소름 끼치는 한국의 허브 전략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오늘 아침 발효된 따끈따끈한 서류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루마니아와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로 발송한 계약 파기 통보서 사본입니다. CEO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에스토니아는 우리와 하이마스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했잖아.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회장님. 그들은 우리의 하이마스를 버리고 폴란드에서 조립되는 한국의 호마르 K와 K9 자주포를 불가역적 본계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사유는 명확합니다. 미국보다 배송은 3년이 빠르고 화력은 2배이며 무엇보다 유지보수를 폴란드 국경만 넘어가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팩트를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에서 부품 하나 실어오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합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버렸습니다. 부품 조달 기간 미국 3개월대 한국 24시간. 이것이 게임의 끝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유럽 대륙에 자신들의 멀티기지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에서 단 한 푼의 유지보수 비용도 벌 수 없습니다. 50조 원이 아니라 향후 30년간 발생할 300조 원의 시장이 오늘부로 완벽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증발했습니다. 끄흥. CEO가 심장을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수십조 원의 주식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70년 제국의 철옹성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파고든 논리적 빈틈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는 제가 밤새워 쓴 진짜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록히드 마틴의 이 처참한 패배가 전 세계로 타전될 것입니다. 참모총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분노도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느끼는 순수한 공포와 허탈감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제국의 족쇄 같았던 그 답답한 실크 조각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버렸죠.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흰 봉투를 꺼내 CEO의 코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사직서입니다. 당신들의 오만한 파티는 끝났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청문회장의 육중한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경비원들이 달려오거나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한국이 던진 완벽한 체스판의 체크메이트 앞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45층 빌딩 로비 밖으로 나오자 워싱턴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저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저를 감쌌죠. 내가 믿었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끝없는 모멸과 결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그 치열한 생존 방식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헤드헌터들과 언론사들이 이 세기의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해 아우성을 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국회의사당의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배우던 자가 가르치는 시대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선생님이었던 미국은 늙고 병들었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술을 구걸하던 그 학생은 이제 세계의 국방을 책임지는 새로운 스승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역전극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독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 완벽한 승리의 여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국회의사당 앞 공원의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2026년 1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방금 전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벨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 속 다우존스 지수판은 로키드 마틴과 미국 군수복 합체들이 쏟아내는 매도 물량으로 온통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유럽 시장 300조 증발, 미 국방부 긴급 성명 발표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1초 단위로 화면을 뒤덮고 있죠. 펜타곤과 백악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통에 불이 나고 어제의 동료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명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수라장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대신 제 눈길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은 서울에서 타전된 또 다른 뉴스 기사입니다. 폴란드 호마르 K,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실전 배치 완료라는 짤막한 속보와 함께 유럽의 국경선을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한국산 괴물들의 사진이 떠올라 있더군요. 그 사진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제 손끝에는 기묘한 경외감마저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최첨단 무기를 팔면서 거만한 통제자 노릇을 했습니다. 1급 기밀이라는 철창 속에 동맹국들을 가두고 오직 우리가 허락한 산소만을 마시게 했죠.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철창을 부수고 그 열쇠를 파트너의 손에 흔쾌히 쥐어주었습니다.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보다 함께 기름때를 뒤집어쓰고 땀 흘리며 쌓아 올린 신뢰의 힘이 더 거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의 낡은 탱크와 도면을 받아들고 모멸감에 눈물을 삼키던 그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포용의 기술과 압도적인 진심으로 전 세계의 안보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뼈아픈 패배이자 동시에 제 평생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잃었지만 세상은 동맹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진짜 정답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 최고의 방산 전문가도 오만한 제국의 수석 전략가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아침 평범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새로운 스승 대한민국을 향해 고개 숙여 깊은 존경을 표할 뿐입니다. 지금 워싱턴의 아침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릅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득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계의 질서는 방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의 오만한 갑질에 맞서 1급 기밀 개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신의 한 수로 유럽 방산 시장 300조 원을 집어삼킨 대한민국의 통쾌한 역전극이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닌 뼈저린 결핍에서 피어난 한국인 특유의 도끼와 유연함. 그것이 어떻게 오만한 제국의 70년 패권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는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통쾌했던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미국을 완벽하게 패싱해버린 우리의 천모의 압도적인 위용이었나요? 아니면 폴란드의 자존심을 지켜준 한국인 기술자들의 뜨거운 땀방울이었나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대한민국 K방산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